예, 소개받은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동향과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만약에 어떤 법을 제정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될까라는 걸 한번 좀 그 관점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의원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법안을 한번 설정해서 작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 견해는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게 막 금방 결론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의 어떤 동향이나 시장의 이해관계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의 입장도 되게 다양하고 복잡해서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산업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복잡해진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 변호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타치를 해주시는데 일단 우선 이 법안을 만들 때 법안을 생각을 할 때 선행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실 우리가 업계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당연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그 용어의 정의, 특히 개념의 정의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은 우리가 페데프에서 건의를 해서 특검법을 만들 때 가상자산으로 가다 보니까 가상자산의 말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쓰는데 사실은 이미 그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암호자산,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이런 용어들이 계속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또 이거를 조금 더 근위 있고 깊은 논의를 거친 어떤 용어 정의도 사실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만든다면 최초의 출발점은 그것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분산 원장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식의 어떤 적어도 법령적인 어떤 공감을 하는 이해도 아직 부족하고요. 디파이 물론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게 그러니까 특검법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게 어떤 국제 협약에서 그걸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전체를 알지 못하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나무 몇 그루만 보고 사실은 그 법안을 만든 셈이어서 이제는 만약에 어떤 법안을 만든다면은 그런 이제 우를 그런 사항도 오지는 않지만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전체 숲을 좀 개관하고 나서 법이나 규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규제가 아예 불필요한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자율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겠죠. 그 다음에 이 규제를 생각했을 때 신법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해양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의 발표 우리 정부가 사실 한 거는 금융위에 정부의 발표 몇 건이었잖아요. 그 자금 세탁 방지도 결국 가이드라인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민간이 같이 연구를 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 가이던스 같은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분야에 따라서 쟁점에 따라서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그게 다 능사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법이라는 건 제일 1조가 항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 법안을 논할 수 없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논의를 하는 건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진흥의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건전화, 무결성, 고객 보호, 그 다음에 이 기술과 그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는 산업이 주는 이 성장 효과, 혁신 효과, 이런 혁신의 장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모든 법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 발전, 기업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서 우선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이 굉장히 독특한 그 재정 경과와 재정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에 우리가 큰 어떤 이 한편으로는 상수로 놔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에 너무 딸려가거나 그게 너무 영향을 받지는 않아야 되는 부분이 이번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검법은 구 변호사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떤 특정 단일 목적만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과 국가의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다 수렴하는 쪽으로 특검법은 일부 개정을 같이 아마 해야만 이 업권법 내지는 제가 가칭 가상자산법이라고 했는데 그 법이 좀 더 그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법과의 관계는 자본시장법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기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은 자본시장 관련된 일이나 금융상품은 다 금융이나 자본시장에 관한 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만 우리가 이 가칭 이 법을 만든다면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기가 적절치 않는 부분,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저쪽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도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해당되는 페이먼트 토큰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부분이 있고요. 전자등록법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록체인 토큰은 결국에는 다 전자등록법에서 말하는 전자화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과연 한국 예탁 등록을 반드시 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를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의 규정이 결국 이제 그 출발선인데요. 가장 크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있고 가상자산업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미 특검법이 잘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결국엔 전자금융거래법의 정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은 사실은 전자적 정표면은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정표면은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전혀 특정을 하거나 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법을 만든다면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퀄리파이 할 것인가, 제한해 볼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업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검법을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실제로 우리를 바꿀 것인가, 혁신을 가져줄 것인가, 성장을 가져줄 것인가, 이 부분의 측면에서 시장의 볼륨이나 중요성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규제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데 우선은 사실은 거래소, 그 다음에 수탁 보관업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그 관련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할 텐데, 특히 이 거래소는 뭐 중개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 특검법상 보면은, 근데 디파이 같이 또는 이게 여러 가지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플랫폼들은 사실은 단일의 운영 주체나 지배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어떤 운영사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회사일까, 아니면 게이트키퍼는 누구든지 어느 법이 요건을 갖추면은 이 사람이 어떤 여기에 기회를 받는 어떤 주체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세미나도 처음에는 진흥법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그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좋아하고 그 기대를 하시는 업계에서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진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법률의 내용에 진흥을 넣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도 크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혼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그런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진흥을 하겠다는 건 쉽지 않고, 근데 다만 그리고 실제 그 입법적으로도 막 구체적인 진흥책을 어느 정부가 나서서 크게 한 건 없고, 사실은 이 진흥을 달리 보면은 이 시장한테 명확한 법률이나 규제 가이드를 줌으로써 그게 오히려 진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불명확성이 원래 주식시장에도 제일 큰 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확성 자체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또 하나는 이게 뭐 우리 샌드박스나 규제 특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부분에 좀 특정한 샌드박스나 규제 특례는 없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뭐 이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크게는 이제 규제 뭐로 넘어가는데, 규제도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내용을 구성해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과연 토큰의 법적 성격을 뭐로 볼 것인가를 이 법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아주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권형, 서비스 이용형, 지급수단형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정권형은 대부분의 자본시장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의 고유성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쪽의 법에 규정하기도 적절치 않고, 그 다음에 그 특수성이 매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이용형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당연히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급수단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적 방법이면 다 포괄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고유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 많은 페이먼트 토큰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실 트라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나친 규제인 거기도 하고, 또 그게 주는 정책적인 어떤 네거티브 때문에 잘 이제 어프로치를 하지 않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경제적 기능은 같이 하지만은 좀 더 완화된 어떤 레귤레이션을 받는 그런 형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서비스를 여기서 규제할 것인가? 뭐 거래소 당연하고요. 수탁보관업, 사실 수탁보관업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이번에 크라켄이 미국에서 은행 인가를 받으면서 암호화폐 수탁을 하는데, 1단계는 단순한 수탁이지만 2단계는 굉장히 다양한 자산 운용에까지 펀드를 위해서 수탁도 하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될 것,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CO는 뭐 시장상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에는 어떤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고, 물론 STO까지 하기에는 STO는 또 자본시장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의 성격이 아닌 ICO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할 때 어떤 그 기본 규칙을 여기서 규정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산, 암호 자산을 전송하는 부분도 한번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 결국 이번에 이 어떤 법이 만들어졌을 때 너무 그러니까 큰 논란을 통해서 법이 제정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법이 제정됐는데 진짜 시장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단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절충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신고나 등록이나 인가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영역, 볼륨이나 시장 규제의 필요성, 아까 뭐 이용자 보호가 됐든, 그 다음에 이게 산업 성장의 어떤 물꼬를 터준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제도화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방법이 정해질 텐데, 주로는 너무 헤비하지 않은 신고나 등록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주는데, 이때 등록 등을 할 때 최소한의 뭐 기술 요건,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 인증 요건,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행위 규칙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갖춤으로써 그걸 받아주는 건데,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영시한 부분은 아예 자본금 요건이나 이런 거에서 면제해주는, 사실 자본시장법도 그런 거 있거든요. 10억 그 미만의 공모는 간이한 어떤 신고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면제와 그 신고 및 등록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프랑스에서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요. 프랑스는 약간 선택적 인가라는 그런 제도를 하나 줬습니다. 그게 ICO 경우에 그냥 아무런 정부의 그 규제 없이 인가나 등록 없이 3호로 유틸리티 토큰을 뭐든지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다만 공모를 할 거면은 네가 선택해서 공모를 하고 싶으면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라, 비자라는 그런 형태의 인가를 받아서 진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중간 형태의 규제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고나 등록을 받는다면은 적어도 영업행위 규칙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공통 영업행위 규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정보 공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예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 ICO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발행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부수한 게 뭐냐면 그 ICO가 최초에 백서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백서 외에 투자자나 그 참여자들은 아무런 정보를 얻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 공시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거래소와 수탁 보관업자 영업회의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 해킹 사고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고 많이 생기는데 안전한 자산 보관을 굉장히 그 미니멈 리ኳ이먼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어떤 상장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 시장 가격 조작이나 남용행위 방지, 그 다음에 회계와 감사를 어느 정도 최소한 받으라는 부분,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나 내부 통제, 이해상충 부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탁 보관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 게 결국에는 수탁자 고유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이게 기술적으로도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가버넌스상으로도 충분히 보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실 법률적으로 중요한 게 파산이 됐을 때 이 고객이 위탁한 암호자산이 원래 파산재단에 혼장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율규제기구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논의를 거치고 정부가 또 이게 산업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부가 일일이 다 규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 업계의 빠른 변화와 또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출현 이런 이해관계 복잡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한 그 자율규제기구를 선정해서 거기에 일정 범위를 위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뭐 시간이 해서 좀 급하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